안녕하세요. 프린트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상간습법은 성문산법에 대하여 부충족 효력을 가질 뿐이나 민법에 대하여는 변경적 효력을 가진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보다 상법이 우선하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상관습법도 성문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 말은 민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도리, 신의 성실의 원칙 등으로 불린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간습법은 법원의 판결의 통한이죠. 통한. 그가의 승인을 얻은 때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 X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라는 것은 오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면 관습법이죠. 따라서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승인을 얻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나 그 전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법원이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X입니다. 관습법도 법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야 되겠죠. 5번 민법은 그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칙에 소급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은 과거로 소급하기 때문에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6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으로 불리나 성질은 형성권이다. 오, 맞죠. 우리가 저번 주에 각종 소멸 청구권은 다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7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인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X입니다. 일단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호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요 7번도 X가 되는 거죠. 8번 권리 능력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X입니다. 물론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 강행 규정이고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계획에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고 또 사람이 권리 능력을 포기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8번은 X가 되는 거죠. 9번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을 책임의 면에서 본 것으로서 의사 능력과 동일한 정도의 정신 영역을 의미한다. 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능력이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요게 결여되면 의사 무능력자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라는 말은 자신에게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9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10번 갑은 자기 자동차로 임산부를 치었는데 후에 태아병이 그 결과 뇌손상을 입고 태어났다. 태아인 동안에도 병은 법정대를 통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정지조건소를 취하죠. 따라서 태아인 상태에서는 일단 권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정지조건소의 태도고요. 따라서 10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진도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가지고 민법상 능력에서 1. 권리 능력.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2번 의사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요게 결여가 되면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아까 OX 문제도 나와 있었지만 항상 조심할 것은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3번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행위 논에서는 의사능력이란 말을 쓰고요. 불법행위에서는 책임능력이란 말을 쓸 뿐이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4번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 제한능력자라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라는 말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부합한다면 제한능력자라서 법률행위를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개별적인 사람들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바로 2번에서 제한능력자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나오죠. 일단 제4조 보시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19살부터 성년자고요. 19세 미만 18살까지는 미성년자인데 조심할 것은 법에 나오는 나이는 항상 무슨 나이죠? 만 나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자가 없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1번 성년의제제도라는 게 있는데 성년자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조에 따라서 19살이 되면 성년자가 될 수 있고요. 1번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얘는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는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죠. 1. 이때 혼인은 법률 혼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성년으로 의제되지 않고요. 이 성년의제제도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술 못 사죠. 혼인했더라도 미성년자라도 여서 담배 못 삽니다. 다른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선거권 같은 것도 없고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민법적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성년의제로 성년자가 되므로 친권 또는 후견은 소멸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친권도 성년의제가 된 부모가 행사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4번입니다. 혼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혼하더라도 뭐 사별하더라도 성년의제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 원칙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내용이 난 특별한 건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동그랗게 2번이죠. 동의의 시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전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 사유의 동의는 제143조의 추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동의라는 것은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후에 좋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라는 거 개념의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두시고요. 4번 동의의 취소가 나오는데 7조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해가지고 취소의 의미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점이죠.
우리가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 뭐죠? 일단 취소는 효과가 발생된 후에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데 법조문에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취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법률행위를 하기 전,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상대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요거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용돈 받는 겁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거는 조카 입장에서 뭐만 얻는 거죠? 권리만을 얻는 거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고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판례는 뭐냐면 부양 청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부양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이러한 부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결국은 권리만을 얻는 것이니까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러나 해가지고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하는 겁니다. 기억,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2억짜리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이 굉장히 유리하게 계약을 한 거죠. 이것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을은 갑에게 3억을 줘야 되니까 갑에게 뭐가 있어요? 권리가 생기긴 했지만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권리도 없고 무엇도 생겼어요? 의무도 생긴 거니까 유리한 계약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니은번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쫓아오는 게 아니라 무엇도 의무도 채무죠, 그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상속은 무엇도 넘어옵니까? 의무도 넘어온다. 따라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 증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담부 증여는 뭐가 생기죠? 부담,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리을번 채무 변제 수령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죠? 리을번이겠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뭐 했어요? 변제를 하면 돈을 받는 것은 권리를 얻는 거이긴 하지만 변제받게 되면 요 채권이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권리도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니까 이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유리하면 혼자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는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냐면 용돈 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뭐가요? 처분이 허락되고요.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굳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재에 용도가 진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비로 써라라고 하면서 10만 원 줬는데 요놈이 학원비를 쓴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는 것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은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가 나와 있는데 8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가 18살까지잖아요. 18살이기 때문에 은근히 나이가 많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나이로 뭐죠? 20살이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지나면 1살만 깎고 생일이 안 지나면 뭐죠? 2살 깎잖아요. 지금 1월 달이니까 대부분 다 뭐가 안 지났어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짜리도 다 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의외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왜 18세로 줄였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 나이로 하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은근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핑핑 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18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야 임마 핑핑 노느니 어떻게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영업을 허락할 수 있고요. 그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런 거죠. 18세짜리에게 친권자가 치킨집을 한번 해봐라 라고 영업에 대해서 뭐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러시안 캐시에다 전화해가지고 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출 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상가를 알아봐서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상가를 치킨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 공사 계약도 하고 또 직원들을 모아야 되겠어요? 채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바생을 체결하는 고용 계약을 하고 그렇게 개업을 해가 드디어 본격적인 치킨을 판매하는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치킨을 판매하는 영업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죠?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의 허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킨을 판매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요.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된 게 관한 모든 행위,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4번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영업에 관하여 의미는 허락받은 특정의 영업을 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일체 행위를 말하므로 영업을 위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등 영업에 관한 일체 행위를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됐다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까지 인정이 됩니까? 소송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이 허락되면 그냥 우리 민법 조문처럼 그대로 뭐예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 영업의 허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 취소도 말 그대로 취소가 아니라
철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제한할 수도 있는데 물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번 대리행위 무능력자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도 17세에 달했다면 유언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4번 무한 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한 책임사원이라는 것은 영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 허락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무한 책임사원의 자격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 체결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누가 임금 청구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또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친권자에게 뭐가 없죠? 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미성년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피한정후견이죠. 일단 의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말이 어려서 그렇지 뭐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의하고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피한정 후견인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능력이 뭐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청구권자입니다. 이러한 한정 후견 개시를 선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10번인데 지방자치단체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제 잠깐 보시면은 실질적 요건에서 능력이 부족해야 되고요. 형식적 요건에서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 나오고 청구권자 해가지고 1A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정, 그 다음에 B번은 각종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 C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과거에는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만 들어와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한정 후견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요 지방자치단체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입니다. 일단 이 능력은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와 달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몇 가지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일단 전제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 깔고 갑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뭐라면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이게 뭐죠? 3000% 빠지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죠? 다시 한번요. 피한정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죠.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법조문을 읽어보면 13조의 1항이에요. 자치가단이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원이 뭐 하게 돼요? 정하게 되면 그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깔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한정치산자하고 피한정후견인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특별한 거는 없고요. 사망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안 해줄 때는 법원이 대신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읽어볼게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예외라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결국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피한정후견인 누구느냐?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피한정후견이고요.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종료의 심판해가지고 능력이 회복이 됐다면 그때는 뭐죠?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피성년 후견인이 나옵니다. 일단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이 누구냐?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졌다면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이 사람은 특징은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뭐죠?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자에서 주의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인데 이 사람은 능력이 어떻게 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의를 얻었든 아니면 동의를 안 얻었든 따지지 않고요. 이 사람이 한 모든 법률 행위는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능력이 뭐죠?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법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규정해 놨고요. 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지정한 행위는 뭘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아예 뭐죠? 못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물론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 세 가지 차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시면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가 됐죠? 결여된 사람. 능력이 뭐죠? 결여됐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요건 해가지고 청구권자 해가지고 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게 뭐죠 이렇게 그 수사권 뭐 이렇게 조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일이 편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1차적으로 하고 검찰은 뭐죠? 2차적으로 뭐죠? 그냥 이렇게 뭐죠?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만 한다. 이게 개정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럼 내가 검사하면 이제 일이 편해지겠구나. 이게 좋아할 것 같은데 검찰들이 뭐죠? 반발하는 거 보면 좀 특이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왜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게 되냐면 검사가 너무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가 이런 일에 전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뭐죠? 이러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일이 많고요. 좀 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2번 가정법원이 뭐죠? 전속관할을 한다. 근데 또 이게 또 시험은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게 되려면은 경찰의 자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당진에서 택시를 탔대요. 타가지고 전라도 광주까지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서 택시비가 48만 원이 나왔대요. 48만 원, 24살 먹은 놈인데 48만 원 나오니까 이놈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잡고 나서 보니까 뭐 돈도 아무것도 없고 뭐 연고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경찰이 뭐죠? 밥 한 끼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구청에다가 뭐죠? 이렇게 치료 알선하는데 알아봐줬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또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 명백히 그 사기입니다. 사기고요. 걔는 밥 한 끼 사주면 안 돼요. 그런 애는 사기로 반드시 뭐예요?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죠. 그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죠? 택시기사가 무슨 갑부들도 아니고 10시간 가까이 운전해가지고 광주까지 갔는데 돈도 한 푼도 못 받게 됐는데 그게 안쓰럽다. 밥 한 끼 사주고 그 치료 알선한 그 정부기관에다가 안 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찰이 특별히 처벌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 사기죄거든요. 그 형법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사기로 처벌을 해야죠. 그거는. 그 빵 하나 훔친 거는 칼같이 처벌하죠. 그잖아요. 어디 가서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쳤다. 그럼 무조건 칼같이 처벌하잖아요. 왜요? 경찰이 절도는 알거든요. 근데 이게 48년을 이거는 제가 명백히 사기고 처벌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권 독립도 좋긴 하지만 먼저 경찰에 대한 자질부터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행 지금 시험 제도가 경찰이 되기 위해서요. 형법 안 해도 돼요. 공부를. 형사법 공부 안 해도 돼요. 경찰이 형법을 공부 안 하고도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경찰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필수 과목이 뭐냐면 국어, 영어, 국사 이 세 과목이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국어, 영어, 국사만 하면 경찰관이 되고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것들은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세상에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형법도 모르고 형사법도 모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모르고 경찰이 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영어가 꼭 필요한가요? 답답한 놈이 한국말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어가 시험 과목이라서 우리나라 한국 경찰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형법, 형선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세 법은 필수해야 되는데 그게 선택인 시대니까 범인을 잡아놓고도 밥 사주고 뭐 취업 기간에 알선해주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게 또 뭐죠 이렇게 훈훈한 뉴스라고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놈은 훈훈할지 모르지만 택시 운전기사는 뭐 합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그죠? 그 눈길을 운전해 갔는데 돈 하나 못 받고 뭐다 이게 나왔죠?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3번 피성년 후견인에게 행위 능력 해가지고 우측에 가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의 재상상 법률행위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항상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든 묻지 않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4번 예외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1번은 일용품이죠. 생필품을 구입하는 건 가능하고 2번도 일종의 예외인데 법원에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없고요. 3번 범위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도 뭐는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원인이 소멸하면 종료를 심판할 수 있고요. 4번 특정 후견의 심판은 14조의 1항만 읽어보시면 돼요. 1항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죠. 어떤 후원이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면 법원은 특정 후견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5번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해가지고 1.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원칙이 친권자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친권자에서 1번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친권 행사는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4번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에서 이에 상반 행위가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얘기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고요. 을이 아버지 친권자 법정 대리인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해가 상반되죠.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뭐예요? 유리하고 또 을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깎는 게 뭐예요?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 을에게는 대리권이 뭐죠?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때는 누가 하고요? 특별 대리인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특별 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요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친권자는 이해 상반 행위에 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는 이 특별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이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권 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이러한 이해 상반 행위에 대해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일종의 자기계약 금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을은 갑에 대해서 뭐죠?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말은 갑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는데 지가 직접 사게 되면 이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자기계약이거든요. 이 자기계약은 뭐가 됩니까? 금지가 되고요. 하면은 안 되고 하면은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된다. 우리가 대리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앞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별도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와 매매 계획을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후견인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뭐죠? 친권자는 자연인이어야 되겠죠? 친권자는 누가 될 수는 없어요? 법인은 될 수가 없죠. 왜? 법인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친권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연인이어야 되지만 후견인은 자연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개정된 사항인데 이런 의미죠. 고아예요. 고아하면 과거에는 고아원 원장님이 후견이셨거든요. 그죠?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후견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고아원 원장님이 후견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 고아원과 같은 뭐죠? 이렇게 그 공익재단이라 그러나요? 재단에 소속돼 있고 원장님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속성을 위해서 차라리 그 공익재단을 후견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될 수 있죠? 법인도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령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항상 뭐죠? 후견인입니다. 왜냐하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성인이죠. 미성년자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어차피 친권자라는 보호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죠?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견인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물론 후견인은 누가 선임합니까?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나해 가지고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피한정 후견이다. 근데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한정 후견인이 갑을 대리해 가지고 요 건물을 병에게 뭐 하려고 하냐면 팔려고 해요. 병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지가 사는 건 원래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가 사는 거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거고 제3자에 파는 건데 일단 친권자의 같은 경우에는 갑이 만약에 지가 사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을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팔아먹을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권자는 미성년자 재산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처분하더라도 지 아버지가 처분한 거니까 국가에 간섭하지는 않는데 요 성년 후견인 제도나 한정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요 후견인이 누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누가 되냐면은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누구를요? 처를 이렇게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선임하게 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의 재산을 뭐죠? 빼돌릴 위험이 있어요. 빼돌려 가지고 뭐죠? 내 거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처분한다 같은 중요한 재산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있냐면 후견 감독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하면서 후견인을 부인을 선임하면 후견 감독인은 뭐 시부모나 또는 시동생이나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 줘 가지고요. 이렇게 부동산을 처분한다 같은 중요한 재산 행위를 하고 할 때는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에는 후견 감독이 있으면 그에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권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고요. 누구한테만 제한이 있어요? 후견인에게만 제한이 있습니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나 후견인들 한정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 재산에 관한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복잡해서 가지 마시고 이런 제한 능력자의 부동산을 후견인이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야지만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처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서가 첨부가 안 돼 있으면요, 등기관은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일종의 견제장치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들이 권한해가지고 해가지고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이 있지만 성년 의견인의 법정대리인에서 2번 동의권은 없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취소권만을 갖는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중요하진 않고요. 자, 왜 동의권이 없느냐? 요거죠. 피성년 의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뭐 하게 돼요? 취소당하게 되니까 피성년 의견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 의견인은 뭐가 없는 거죠? 동의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 해가지고 후견인을 견제하고 있는 하는 사람이 누구죠? 후견 감독이고 대표적으로 후견 감독인은 뭐합니까? 본인의 부동산 등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합니까? 동의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고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인데 후견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후견 감독인이 대신합니다. 가본 보시면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나번 후견 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재산에 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먼저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후견 감독인은 후견이 없을 때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냥 답은 중요한데 요겁니다. 만약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친권자가 구입하고자 할 때는 특별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고요. 누가 있냐면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이 있으면 세트로 누가 존재해요? 후견 감독인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후견 감독인과 매매 계약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보시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는 후견 감독인이 누굴 대리합니까? 피후견인을 뭐죠? 대리합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한정 후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을이 갑의 재산을 살려고 할 때는, 매수하려고 할 때는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후견 감독인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뭐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후견 감독이 뭐 하냐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후견인의 중요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동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후견인이 없으면 그때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대신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요. 마지막으로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오는데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